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의 최수희 사무관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굳은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또 지하철 사정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토론회는 저희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고요. 이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인권제도 발전 그리고 인권 거버넌스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상황에 맞는 인권제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모두 자료집 받으셨죠? 자료집에 한 두 장을 넘겨보시면 전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인사 말씀 진행 후에 인권 거버넌스 실현 관련해서 김중석 교수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인권 도시는 어떤 곳이 있으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주 팀장님께서 전 광주 광산구 인권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인권제도 발전을 위해서 시민단체, 또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국가인권정책과의 박유경 주무관님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 또 시민단체와의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수화통역은요, 부산 수화통역센터의 정연수, 박영옥 수화통역사 두 분이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관들이 참 다양한데요. 많은 분들이 좌석을 꽉 메워주셨어요.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중요하시긴 하신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호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오신 기관들을 좀 보니까 우리 부산 농아인협회에 계신 회원분들 좀 많이 오셨고요. 또 부산시 의회에서도 와주셨고 김해시 의회의 의원분들도 와주셨고요. 또 부산광역시, 또 부산 기초단체의 인권위원회 기장군, 또 해운대구 등등에서 인권위원, 또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또 이주단체, 장애단체, 또 여성단체에 계신 선생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기관으로는 또 부산시 교육청, 해운대 교육지원청, 또 부산지방경찰청, 또 검찰청에서도 오셨나요? 검찰청 아직 안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역권에 있는 공공기관, 공사공단에서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 전에 저희가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게 돼서 일단 저희가 공동 주최 기관에서는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산광역시에 오늘자로 발령을 받으신 팀장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노동정책과의 신성봉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이경우 소장님 계십니다.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토론회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산인권사무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인권사무소장 이경우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와 부산광역시가 인권도시 발전과 인권이 지역할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권은 지역에서 시작하여 지역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지역은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직접적인 공간이며 인권 문제 발생의 시작점이자 궁극적 해결 지점이기도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교류를 통과시키고 2015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지방정부와 인권도시 이 개념을 유엔의 공식적인 의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 제정, 지방인권기구와 인권전담부서 설치를 권고하고 지자체의 인권증진 사업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여러 지자체는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권영향평가, 인권모니터링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인권 책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 즉 인권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권행정은 행정의 최고 목적을 주권자인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두고 모든 행정 과정에 인권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국가와 함께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사회복지, 교육 등과 같은 모든 행정 분야에 있어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합하도록 행정의 인권을 지향해야 인권의 지역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자체, 인권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인권정책 개발, 내실 있는 인권제도의 구축과 운영, 공직자 및 시민 대상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의 지역적 실현이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의 민주적 참여와 소통이 인권 거버넌스를 이루는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을 품은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먼저 좀 모두의 이 토론회이기 때문에 토론회의 공정성과 이게 실제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서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나 이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제가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토론회라 그러면은 작아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온 정책에 의해서 해온 정책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인 부분을 60% 70% 이상을 제 주변에는 다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발제자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국민의 수에 맞게 균등하게 30% 70%를 자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토론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해 또 투명하게 여기서 기록이 되든지 녹음이 돼서 모든 정부기관들과 그 다음에 사회단체나 국민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를 보면 말이죠. 발제자가 내가 지금 여기 와가 보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죠. 한미동맹연합에 제가 애국단체의 태평해동이라는 단체에 제가 부산본부장입니다. 일단 제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잠깐 보세요. 잠깐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러면은 작아도 그렇게 한다면요. 여기에 토론 부분에 설명을 하고 종합 토론하는 이 시간이 앞에 발표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모든 국가인권위를 옹호하는 쪽에만 모든 발언을 다 하게 되고 그 다음 토론하는 내용은 잠깐 기다려보세요. 20분 정도밖에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 앞에 시간을 좀 줄이고 뒤에 시간을 늘리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공평성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을 좀 말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음 저희가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참고 정도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그 시행을 하세요. 이게 전국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시행할 텐데
그러면 현재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걸 담보를 하고 진행을 하세요. 이게 토론회지 않습니까? 토론회. 이게 설명이 일방적으로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 저희가 조금 진행하는 순서도 있고 다른 분들도 다른 의견들을 그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계실 수 있기 지켜주셔야 때문에 됩니다. 예, 그래서 종합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의견 개진을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종합 토론 하셨으면 시간을 적어도 좋겠고요. 1시간 정도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대하는 의견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발제사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시요? 전부 다 발제자가 선생님, 지금 저보다 상상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되면 토론이 아니잖아요. 토론이 예, 국민 그러니까 토론인데 선생님, 저희가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과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그 적어도 1시간 주셔야 됩니다. 예,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견해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토론회는 진행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녹취를 하거나 이거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앞쪽으로 좌장과 함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래서 좌장님께서 시간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화장실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앞쪽 부분보다는 이 옆쪽에 위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통로 밖으로 나가시면 화장실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하실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발제를 해주실 김중석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발제를 해주실 진주 전 광주 광산구 인권팀장님입니다. 발표를 해주실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님입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박우경 주무관입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토론 바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맨 앞으로. 이건 맞습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다들 긴장하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에 그 가까이도 타이틀을 네, 인권에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방해하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들으신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사건건 하는 것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지 마세요. 제 얘기 들으세요. 저에게 주어진 30분 저는 쓰겠습니다.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짤막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거버넌스 실현으로서의 인권도시라는 개념입니다. 인권도시란 말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도시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인권도시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부산에 대해서는 여기 오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기하려고 하는 문제는 인권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려고 하는가에 대한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부산 하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딱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이나믹 부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도시, 동부가 해양수도 이런 개념도 썼습니다. 그런데 인권도시를 지향한다. 이것은 부산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도시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지, 비전, 관심사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개념이 설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권도시라는 말이 낯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권도시라는 말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 만들어 썼습니다. 20여 년 전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정말로 많은 차별이 난무하고 인권 침해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 그대로 남겨둘 것인가?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적어도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권도시란 말 사전적인 풀이를 하자면 인권하고 도시가 붙은 겁니다. 도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거긴 물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문화적인 토양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규범이나 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입장에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옛날의 과거의 특징을 잡아서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도시라고 했을 때는 그 도시에 대한 개념이 적어도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을 것이다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시지 않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권은 사람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해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의 하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존엄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 인간은 안녕복리를 영어로 하면 웰빙인데 편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그러면 인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어도 인간은 존엄을 누릴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간은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은 굉장히 차등적인 존재다. 인간은 원래 우월한 존재가 있고 저열한 존재가 있다. 인종에 따라 다 다르다. 우리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히틀러는 인간은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을 600만을 아우슈비츠로 보냈습니다. 그 기본은 인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모든 인간은 존엄을 가진 존재다라는 인식을 그 사람은 적어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존엄을 가진 존재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출발입니다. 인권은.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존엄을 가진 존재다. 또는 모든 사람은 편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안녕복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인권을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적어도 인간은 기본적인 존엄을 누릴 존재다.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탐구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에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 하나도 없죠. 한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관이 적어도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정립돼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립되지 않으면 인권 얘기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권은 적어도 오랜 역사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그런 인류 역사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권은 중요하다고 주장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개인의 인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권은 적어도 보장돼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논란이 이제 시작될 수 있겠죠. 그래도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도 인간은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 가지고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법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별이 있고 폭력이 난무하고 인권 침해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딱딱한 얘기가 되죠. 그렇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헌법, 모두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해서 채택했고 해왔습니다. 여기에 저는 10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권리를 우리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적어도 여러 조문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뭐 이런 것도 써놓기도 했고, 여자, 지금 아마 이런 표현 안 할지도 모르지만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헌법은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보루, 중요한 디딤돌,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어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이 법률이 뭔지 아시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제정했고 2008년도에 시행됐습니다.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장애인 차별 어디 가서 구제를 받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물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놨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법률을 만들어서 국가도 이렇게 해야 되고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굉장히 법률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헌법에 기초하고 또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어 놓지만, 법률 예를 들면 참 많습니다. 양성평등법, 또 정신보건법,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법률들을 쭉 검토해 보면은 적어도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인권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꼭 법으로만 다 설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차별 혹시 겪으신 분 안 계신가요? 여기 장애인분들 와 계신데 차별 많이 겪으실 수 있죠. 지금 소아 통역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이런 공공장소에서 별로 저런 일 안 할 때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럴 때 얼마나 그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겪었겠습니까?
이런 점을 하나하나 고려한다면은 우리는 자, 법으로도 정해놨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제대로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인권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권 보장합시다. 인권 보장 되어 있는 나라 만듭시다. 그런 사회 만듭시다 해도 바로 문 밖에 나가면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굶주림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인간다운 존엄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인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는 인권 보장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권 보장 체제는 여러분들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경험 속에서 인류 사회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보장 체제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48년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그 제목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권은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신체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그 재산 정도, 인종, 종교, 등등 모든 문제에 관계없이 인간은 보편적인 겁니다. 그 보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인류 사회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선언으로 채택했습니다. 자, 선언 채택 딱 하면 우리 다 지킵시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여러 가지 국제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약을 만들었는데 저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48년도에 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그런데 세계는 동서냉전 속에서 제대로 안 되거든요. 66년도 18년 지난 뒤에서 비로소 협약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발효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더디게 인권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의 인종차별 범죄 금지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어린이 청소년 권리협약 등등을 만들면서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장하려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를 통해서 인권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UN 헌장 채택했습니다. 45년도입니다. 인권선언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환경 문제, 리우에서 환경회의를 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벌써. 그리고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세계인권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게 93년도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6년 전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가 자료집에 그걸 다 올려놔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글로 안 쓰고 요점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라고 대답해 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1993년도가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는 인권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로 일상 사람들에게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건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헌법이 중요하고 법률이 중요하듯이. 그런데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국가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 파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고 워크숍을 했고 파리 원칙이라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93년도 UN 기구에서 국가가 인권 보장하는데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93년도 세계인권회의를 아주 아름다운 비엔나에서 열어가지고 이걸 채택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 여러분들 자료집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좋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구절 저는 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장이 좀 길어서 마지막 그냥 잘라서 읽겠습니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93년도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문민정부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인권은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국가인권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뭔가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몇 년도죠? 2001년도입니다. 세월이 참 흘러가야 되는 것 같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인권기구가 만들어져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인권을 보호하기도 하고 증진을 내는 데 노력도 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시정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국가기구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2001년도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국가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집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엊그제도 신문에 늘 일어나는 외국에서 오신 결혼 이주 여성 인권 침해, 또 아이들 학대, 노인 학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삶의 현장을 그대로 국가가 해야 해요. 세계인권단체가 해야지. 국제인권협약이 해야지. 이렇게 밀어놓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어떤 식으로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모두 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문제이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인권은 말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인권 잘 아시는 분들 오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면 그저 남의 일 보도 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서 인권 침해가 벌어집니다. 차별이 벌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많은 굶주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람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존엄을 누릴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인권의 지역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화라는 말이 참 낯설죠. 그건 뭐냐면 인권은 이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면은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따돌림 받을 게 딱 알맞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인권 침해를 벌이면 국제사회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 일 많이 못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권 보장, 인권은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 또 여러 가지 국제인권기구 이런 것들 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인권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기구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게 바로 필요한 것이 인권의 지역화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권 도시 만들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도시, 그게 뭘까? 인권 존중받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생활 방식, 가치, 관습 등등 해서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은 누가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 되죠. 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자체 있죠. 지방자치단체. 부산으로 따지면 부산광역시, 각구의 구청 이렇게 있을 겁니다. 또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있고 주민단체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인권도시로 만들어가자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도시는 인권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진단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얼마나 인권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따지는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미흡하게 이루 말할 데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처럼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있다는데 그냥 외면하고 지낼 것인가? 사람들 차별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불안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사회를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현재는 이렇지만 이게 적어도 글로벌 스탠다드인 인권에 비춰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 인권도시를 삼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현재 상황을, 현재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만요. 선생님, 저에게 시간이 몇 분,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까지 보십니까? 네? 50분까지. 50분까지요. 네, 5분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도시에서의 인권 인식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시혜를 베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돈 많으니까 너에게 이거 교육시켜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교육권의 예를 들자면 그게 아니고 나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마땅히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반영해야 됩니다. 자유권, 사회권, 참 어려운 단어들이 이제 시간 전략상 반복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지만 못지않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권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거주권, 환경권, 아주 대기오염이 이루말 듯 심하지 않습니까? 많은 자동차가 매연가스를 내뿜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온 주민들에게 큰 해악을 끼쳐요. 이런 거 고민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권의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권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저 그냥 막연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사회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사회적인 협력.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성원은, 도시의 구성원의 제일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그 형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린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집행부도 있고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기관, 단체들입니다. 교육기관, 언론기관, 종교기관, 인권단체, 시민단체, 기업, 동호인 등등 많습니다. 기업의 예를 들더라도 요즘에 기업과 인권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지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산업화, 경제발전 이런 것만 주목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존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꼭 가정만인가요? 아니면 꼭 국가만인가요? 학교만인가요? 자기가 일하는 일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터에서의 인권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기업과 인권 이런 거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입니다. 당사자, 또 개인, 주민 등등 이렇게 범사회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공혹에 들려서 저는 여기에서 인권 행정에 대한 얘기를 거버넌스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인권 행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버넌스는 말 그대로 통치하는 개념보다는 같이 통치하는 개념입니다. 협치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범사회적인 협력을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저는 협치도 좋지만 요즘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는 공치라는 개념이 좀 더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자로 쓰면은 더불어 통치한다. 공치, 더불어. 또 하나는 공적인 것을 우리 다 함께 공적으로 통치한다. 이런 개념을 이렇게 확장해 본다면 거버넌스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
그리고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공적인 문제로 처리한다. 이런 개념, 협력해서 한다. 이런 개념들이 거버넌스에 들어있습니다. 아마 번역하기 어려워서 제목도 저한테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의 참여, 인권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남이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인권 도시는 훨씬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는 그래도 다음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권 행정입니다. 인권 행정은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자체의 설립, 지자체의 중요한 목적이 뭔가요? 해야 될 책무가 뭔가요?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거 아닌가요? 주민들의 권익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뭐 주택 문제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주민들이 존엄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행정은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인권조례입니다. 앞으로 발표해 주실 울산에 오신 박영철 대표님께서 더 설명해 주실 것이고 진주 선생님께서 세계적인 상황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인권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또 인권 증진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앞으로 현재의 문제는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더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누군가, 구성원은 누군가? 지자체죠. 지자체는 집행부와 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의회는 감시, 또 뭐 예산, 뭐 심의 등등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양축입니다. 이 양축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해나갈 때 지역의 인권은 훨씬 더 증진이 되겠죠. 그것은 인권도시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듭 반복해서 이제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구성원 모두가 인권도시를 나간다. 인권도시로 나간다.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인권선언을 채택하기도 하고 인권헌장을 채택하기도 하고 인권행정강령을 도시에 따라서는 설정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못지않게 인권 실행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인권실태 모니터링, 인권영향평가 등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인권 실행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아무리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일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도 편성해야 되잖아요. 또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죠. 인권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제대로 운영해야죠. 인권 침해가 벌어지면 언제나 저 국가기관으로만 뛰어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뭘로 만들어갈 것인가. 인권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편협하게 이해하거나 그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정말 모든 사람이 유니버설하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국가의 책무라고만 밀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인권도시인가에 대해서 김중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계 인권도시 운동의 흐름과 한국에서의 한의에 대해서 진주 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졸리신가요, 혹시? 저는 사실 여기 보면은 농업농민정책연구소에서 현재는 연구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 공식 언어이기 때문에 제 옆에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인권이냐 혹은 인권도시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인권도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농촌이나 어촌에 상반되는 도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 공동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국가는 정부 질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어 있잖아요. 구역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하면 왠지 도시의 개념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그럼 뭐 경상남도 혹은 경상북도 이런 데는 그럼 인권 도시하고 상관이 없는 곳이냐?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개념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농촌의 문제, 어촌의 문제, 혹은 농촌이나 어촌이 아닌 지역에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뭐 도심 지역 혹은 비도심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차원에서 어떤 인권 도시를 저희가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항상 이런 자료 오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같이 좀 공감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이해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할까, 이런 고민이 항상 되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제 초창기에, 초창기라고 하면은 지금 부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산을 어떻게 좀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훨씬 이전에 1990년대 혹은 그 이전부터 인권 도시라는 걸 고민을 해왔던 그런 지역의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사무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광역시, 지금 부산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죠? 공무원분들도 계실 거고, 의회에서 오셨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해외 인권도시에서는 굉장히 느껴지실 겁니다. 느껴지실 거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사는 우리 지역민들이 과연 이 인권도시를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게 좀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를 뭔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려는 입장하고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권리라든가 뭔가 존중받지 못한다든가 뭔가 차별이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 뭐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런 일상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권하고는 상당히 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혹시 이거 띄워주시나요? 아니요, 뭐 PPT는 없어요. 그러면은 PPT가 없으니까 제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에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남미하고 유럽이에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남미하고 유럽이면 여기서 가장 좀 먼저 좀 시작을 한 것 같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남미하고 유럽이 인권도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조금 고민을 했었고, 여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저 보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좀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넘기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은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라는 도시가 나와요. 이 아르헨티나는 제가 이제 이 인권도시를 소개하는데 배경이 뭐고 특징이 뭐고 이 인권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고 주요 정책이 뭔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하시려 이렇게 나왔는데 배경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나라에 혹은 우리 지역사회에 역사적으로 뭔가 인권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뭐 상황이 있었거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인권도시가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시작한 그런 인권도시의 형태고요.
좀 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도시들은 역사적인 배경이 없지만 이제 우리 김중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찬성 반대가 아니거든요. 이미 원래부터 이제 주어졌던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가 굉장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모든 국가의 수장들이 다 합의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 지역도 인권을 존중하는 곳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부산광역시나 저는 사실 태어나고 자란 곳이 광주광역시인데요. 광주의 경우는 훨씬 더 좀 선도적인 걸 가지고 있죠. 혹시 광주의 역사적인 사건 하면 떠오르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 부산도 있죠. 부산 민주항쟁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르헨티나인데 이 아르헨티나가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독재 시절을 경험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피해자 가족들이라든가 시민사회에서 인권단체를 조직하거나 진실규명한 거, 광주광역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자유권, 기본적으로 내 아이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군사독재 시절에는 자유가 많이 박탈당하죠. 고문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실종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유권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주거복지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혹은 원주민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영역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다 넘겨보시면은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의 특징이고요.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르셀로나나 이제 독일의 경우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는 가본 적이 없지만 바르셀로나는 광주에서 해년마다 있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오셨어요. 작년에 오셔가지고 도시 인권 정책 토론을 하는데 이제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거기에 계시는 이제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리고 바르셀로나 말고 이제 마드리드에서도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광산구에서 근무할 때 같이 인권 정책에 대해서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를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권 도시를 만들어 온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르셀로나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스페인 내에서 약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이 카탈루냐 지역인데 그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바르셀로나인데 이런 그 자치권 우리는 좀 자치 독립을 하고 싶어요 라는 목소리를 좀 키웠던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바르셀로나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와 자치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인종이라든가 이주민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차별 금지라든가 아니면 종교적 갈등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바탕으로 인권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주체로 보면 시정부하고 시민사회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겠지만 누가 우리 지역의 단체장이냐 우리가 이제 뽑잖아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뽑는데 이 단체장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다양하게 되잖아요.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좀 더 인권 도시에 더 주력을 할 수도 있고 복지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또 좀 더 초점을 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도 시장 단체장의 시장님이 굉장한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이제 주요 정책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뭐가 좀 의미가 있게 되냐면 하나는 정확하게 이 지방정부가 가져야 될 정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정책적 관점 이렇게 돼 있죠. 주요 정책에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국민의 개념은 사실 아닌 거죠. 여기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인권이 다 있고 다시 말하면 권리 주체인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 혹은 지방정부는 의무주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시민사회, 언론 등은 이러한 사회행위자들은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도 있는 그런 양쪽의 성격을 갖는 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는 모든 공공정책의 인권을 실현하는 방식이죠. 부산광역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이제 그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까 인권노동정책과였죠. 노동이라는 게 들어간 인권노동정책과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다른 역할들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모든 부서가 공공정책, 자기가 행하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인권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측면으로는 구체적인 인권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것. 이거는 이제 누가 가장 핵심적인 의무주체가 되냐면 인권노동정책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실제로 이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책임 부서인 인권노동정책과에서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좀 개발해서 시행할 것인가 이걸 가장 먼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르셀로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스트리아 그라츠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오스트리아 그라츠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오스트리아 그라츠가 권리를 위해서 싸운 지역이냐고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나치 집권 시절에 나치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확산시켰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성찰이 굉장히 컸던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잘못했구나. 독일하고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해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자랑스러운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권리를 존중하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곳이 오스트리아 그라츠이고요. 이 그라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학하고 연결해가지고 인권을 좀 더 연구하는 그런 혹은 자료를 잘 구축하는 그러한 역할들에 좀 더 강조를 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인권도시 선언을 하게 돼요. 의회의 역할이 유럽 도시들을 좀 탐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시정부를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을 때 이 도시 정부의 주체는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의회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의회, 의원들을 쭉 소개를 하거나 의원들의 활동을 소개하거나 그러니까 훨씬 더 의원들을 저희가 투표로 뽑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와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들의 역할이 인권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유럽의 그 선진적인 인권도시 사례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의 뉘른베르크 네 번째 22페이지에 볼 수 있는데요. 독일 하면은 좀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히틀러 나치의 국가였고, 뉘른베르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적인 부끄러움 속에서 태어난 인권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의 뉘른베르크 담당 사무관하고 주무관이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방문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도 같이 이제 토론을 하고 논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인종차별, 그러니까 차별에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인권도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차별국을 만들게 되고 차별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독일의 뉘른베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뉘른베르크의 가장 큰 특징도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님이 굉장히 이 인권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에서 대대적인 정책들을 함께 구상하는 사실 이제 바르셀로나하고도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바뀌게 되냐면 시민사회의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돼요.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인권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되게 참여하거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권기본법, 기본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은 대대적인 그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뉘른베르크는 차별 대우하고 이제 문화 정책이 가장 그래서 이러한 바탕을 통해서 뛰어난 곳이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딱히 무슨 뭐 역사적 사건이 막 두드러지거나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켜오고자 하는 투쟁의 역사들이 나름대로 있었고 캐나다나 미국은 유럽에서 이렇게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만든 땅이잖아요. 이제 원래 그 전에 이제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원주민들 권리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도시의 인권 정책의 바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먼턴이라든가 몬트리올은 그런 면들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뉴욕이나 워싱턴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 차별법이라든가 혹은 인권법도 주별로 연방 그 국가 말고요 주별로 많이 아주 일찍이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인권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죠. 이제 곧 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는 있지만 아직 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료를 보시면은 뉴욕 인권법도 1945년 차별반대법에서 이렇게 기원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1977년도에 이런 인권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인권 정책들을 펼쳤던 곳입니다. 자, 25페이지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는 우리 김중석 교수님이 조사 연구한 게 유일해요. 유일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언급을 그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사카의 경우에는 우리 조선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도시거든요. 저는 이제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 예, 제일 동포입니다. 제일 동포인데, 예, 조선인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스스로를 그냥 조선인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일 동포여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2세대, 3세대인 경우에 일본 국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양쪽 국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양쪽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조선인이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를 이제 좀 그렇게 부르시는 제가 거죠. 일본 쪽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그런 얘기는 아, 그래요? 저는 조선인 학교도 방문했었는데요, 오사카에서요. 네. 혹시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나중에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는 이제 그런 곳인데, 이러한 물론 이제 이 오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라쿠라고 해가지고 불황민, 그 천민에 해당하는 그 불황민에 대한 차별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역사적인 것들이 있었죠. 이런 차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도시 만들기가 성장이 되는 곳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은 근데 잠깐만요.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시청에서 발표할 때는 대한민국 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공부라든가 혹은 조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구성이 그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인권도시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인권도시가 발전을 하게 되면 도시 간의 네트워크도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인권도시 회의, 여기는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이제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1998년도에 창립을 하게 되고 처음으로 이제 회의를 개최하면서 2010년까지 쭉 이제 회의가 1년마다 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유럽 내라고 해도 유럽은 이제 워낙 그 유럽 내의 EU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 유럽 그 의회도 있잖아요. 잘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년마다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한 10년 정도는 계속 지속해 오다가 그 뒤로는 뭐 이렇게 회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그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인권 도시가 계속 성장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종차별 반대 도시연합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연합과 지방정부, 그러니까 처음에 소장님께서 인사말로 하셨던 것처럼 유엔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원칙도 나오게 되고 보고서도 나오게 되죠. 2013년하고 2015년을 통해서요. 이제 이거를 이제 주도적으로 더 참여했던 곳이 UCLG라는 도시연합과 지방정부 안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광주광역시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가 참여하고 있어서 여기서 만들어진 인권헌장이라든가 아니면 유엔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쭉 바탕으로 해서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인권도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가 사실 저나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사례들만 가지고 좀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나 문화적인 특징을 살려서 우리 도시를 어떤 상징적인 인권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나를 가질 수가 있고 보편적인 인권과 그 다음에 헌법과 이제는 정말 많이 보편화된 이런 인권의 정신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행정 차원에 있어서 주류화를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들을 해보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참여 주체인 시민들과 시민사회와 의회 이런 것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아마 발표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라든가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 인권도시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진주 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인권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박영철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울산 인권운동연대 박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질문이 혹시 이따가 민노총 산하 기관인가요? 예? 그 민노총 산하 기관인가요? 아, 저희 단체가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시죠? 궁금했습니다. 참고로 인권단체들은 뭐 전국 조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주민들, 지역 시민들이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권단체들이 울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지역마다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고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지부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인권단체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할 거는 지역사회 인권 제도 발전을 관련한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한 10여 년 정도 한국 사회에서 인권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5분 안에 이것을 다 정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좀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김준석 교수님이나 진주 전 방산구 팀장님께서 인권도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2017년 12월에 수원에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어떤 식의 인권도시를 만들어갈 건지 논의하는 공식적인 틀을 좀 만들게 됐고요. 또 지금 인권조례들이 만들어진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매년 모임을 가지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인권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이런 자리들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도시, 인권 기본조례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보편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오히려 많은 인권단체들에서는 이 인권 기본조례나 인권 도시를 내거는 게 전시행정이지 않냐. 해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인권 도시냐, 이런 비판도 역시 한쪽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권조례 또 인권 제도가 지역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다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보완돼야 되고 또 추진이 돼야 될 건지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인권 기본조례, 이 기본조례 이름은 좀 다양한 형태로 그 지자체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인권 기본조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권 기본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공식적으로 2009년에 광주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인권을 지자체 책무로 하는 것을 규정하는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각 지자체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인권조례를 만듦이 어떤가라는 공고를 했고요. 그 이후 여타의 그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역자치 17곳은 모두가 다 제정이 되어 있고요.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87곳에서 제정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104곳에서 4곳의 지자체에서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다, 착오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김유석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인권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제도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우선에서는 인권을 전담하는 지자체 안에 부서가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담당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을 하는 전담부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표에 32페이지에 보시면 광역지자체 인권전담부서 설치 현황을 제가 대충 지난 1월에 한번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울산에서 좀 필요해서 확인을 한 건데요. 약간의 과의 이름이나 명칭이나 숫자가 좀 변동이 됐을 수도 있긴 하지만 대충 이 정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경북하고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15곳의 광역자치에서는 인권전담부서가 다 설치가 돼서 인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정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초지자체까지 좀 나아가서 보면 그 단체장님들 중에 인권을 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펼치시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곳에서 지금 기초자치단체도 전담부서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발표했던 진주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인권팀장, 인권전담부서에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곳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충 한 21곳 정도가 지금 현재 이런 전담부서를 기초지자체도 만들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울산 같은 경우에도 올 초 들어서 광역 단위의 전담부서가 이제 생겼거든요. 작년까지도 생기지 않았었고 부산이 약간 울산보다는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정도 빨리 부산이 아마 오거돈 시장님이 그 당선 이후에 아마 전담부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남도 역시 새롭게 인권보호 담당을 3명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한 게 이제 곧 1, 2년 상간 안에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권행정을 어떻게 전개할지를 모색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지역과 상관없이 이런 흐름들은 조례에 이제 이런 부분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그냥 갈 것 같다. 더 확산돼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이런 그 전담 부서라든가 지자체 인권 책무를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권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지자체 인권 사무는 확장돼 가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조례에 의해서 기해서 만들어지는 게 어떤 지자체에서 인권 행정을 펼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권 기본 계획을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년 단위의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표를 제가 35페이지에 해놨는데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17곳 광역자치단체 중에 조례가 만들어진, 인천은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천은 좀 제외하더라도 16군 중에 13곳에서 이미 인권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울산, 광주 같은 경우에는 2기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여기 자료에는 서울이 2기가 안 되는데 2기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광주는 2기가 수립이 돼서 한 번 5년 동안의 인권 행정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향후 과제, 새롭게 제기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서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산의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인권기본계획 2기 기본계획이 연구 영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의 부산시 인권 기본계획이 기한 인권행정을 평가하고 어떤 행정행위를 할지 아마 과제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광역 단위에서 인권 기본계획을 마련을 해서 5년 단위의 인권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에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특별하게 더 보고는 안 드리고요. 지금까지 그 대략적으로 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고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인권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금 현재의 2019년 대한민국의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인권단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이게 전시행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이게 정착되기에는 좀 아직 그 경험치가 좀 적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이제 부산이나 울산이나 뭐 이쪽은 더더욱 우리가 이런 것을 접했던 접점들이 작기 때문에 실제 이게 어느 정도 행정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은 아마 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과제들이 우리가 오늘 토론회가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인권도시 발전을 위한 토론회니까요. 인권단체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과제로 제시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인권 전담 기구가 여전히 많은 곳에서 기초지자체나 이런 데는 마련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여기 기장군 그 인권위원장도 와 계시지만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도 상당히 많아요. 조례에 돼 있지만.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구성된 곳도 전담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인권위원회 회의 소집하는 연락하는 정도, 일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조례가 구성돼도 사실은 행정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영역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했지만 행정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을 조율하거나 독립적인 인권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있고 전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인권 행정이 전개되긴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거에 맞춰서 조례도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가 뭐 자문기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권한을 좀 더 높여낼 건가, 거버넌스를 좀 확장한다라는 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좀 강화하는 측면,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이것은 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리 녹록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다.
라는 거고요. 기본조례가 있는 곳 중에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진데도 거의 대부분이죠. 그것은 뭐 인권센터나 이런 것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도 사실은 지역에서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할 때 행정에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그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 정도 그리고 그런 것을 기획해내는 정도를 거버넌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인권 거버넌스가 좀 되려면 인권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고 추진하고 이후에 평가하는 과정까지 시민들의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까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 거버넌스가 좀 되려면요. 아까 공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되어져야 된다 이런 거고요. 또 국가인권위의 역할에 대해서 누차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권 기본조례가 확산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인권위가 했죠. 2012년에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지자체가 좀 많이 혼선을 거듭을 했습니다. 어떤 행정을 펼쳐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해 왔었는데 실제 이제 그 2기로 좀 넘어가서 이제 지자체가 인권 사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좀 마련을 해서 역시 국가인권위에서 일정한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거가 하나 있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도 인권도시 협의회 또는 광역인권위원회 협의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자체의 인권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자체 인권기구들과 국가인권위하고의 공식적인 협의 창구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인권정책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느 사람하고 어디하고 얘기해야 되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전담부서 지자체 인권행정을 강조하는 만큼 그만큼의 전담 그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게 더 촉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런 것이 지자체 인권행정 또 지자체 인권도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좀 돼야 되는데 관련한 법령의 정비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권기본법을 좀 조속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국가인권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역할, 사실은 시민사회라고 하기에도 되게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인권 인프라는 대단히 열악합니다. 어느 곳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정도의 이런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갑자기 무시하고 시민사회가 어떤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있는 시민사회가 지자체가 인권행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방관하거나 참여를 좀 불우해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꼭 인권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가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 행위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같이 비판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지자체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외피만 그런 식의 행사를 펼쳐가는 거에 있어서도 그냥 비난할 게 아니고 우리가 비판할 지점, 참여할 지점이 좀 명확하게 생길 수 있다, 공간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 10여 년 정도 전국적으로 인권 도시 또는 인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비판과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잘 자양분으로 삼아서 한국에서도 조속히 국제적 보편적 기준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의 본래의 어떤 의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정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인권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박영철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박유경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박유경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나와 있느냐라고 여기 부산인권사무소도 있는데 라고 하시면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에서 지자체 인권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요. 그래서 좀 저희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조금 해왔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사실 조금 이렇게 지연될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네, 저의 이제 끝나는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일단은 자료집에 있는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자체 인권 행정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던 것들을 좀 뭐 간략하게나마 저희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그 핵심적인 거는 2012년도에 아마 했던 인권 기본조례 재개정 권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권고 이후에 이제 인권 조례가 굉장히 이제 확대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역할을 좀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주요 권고 내용이 이제 인권 기본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표준안을 갖다가 보급했었던 것이 있고요. 또 이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권고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아마 전담기구이 같이 만들어지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뭐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이 그 이후에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지자체 인권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조례가 퍼지고 이 어떤 실효성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하면서 일단 2016년에는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지자체 인권 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 6월 달에는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 표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들, 제정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이제 다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특히 이제 광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좀 협조해달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 구성과 또 인권위원회가 거버넌스 형태로 잘 이렇게 그 인권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인권 전담 부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 또는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인권 침해 조사 및 구제를 어떤 범위로 하면 좋을지 늘 언제나 이것과 관련된 이견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하는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2017년 권고 의견 표명만 하더라도 제도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더욱더 그렇다고 하면 저희 박영철 대표님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인권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단순히 뭐 조례 만들고 이런 것까지 했고 뭐 전담부서도 만들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요구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갖다가 좀 직시를 하게 되었고 올해부터 조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 업무 관련해서는 이제 제도와 정책, 교육, 그리고 협력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도라고 하면 일단 인권 조례라는 것이 있고 이제 권리 구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고요. 정책은 기본 계획, 실태 조사 또는 이제 영향 평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육은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이 있을 수 있고 시민 대상 인권 교육 또는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어떤 인권 교육 등이 있을 수 있고요. 협력은 또 시민 대상 또는 지자체 간 협력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 인권 행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서가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책과
정책과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 그리고 홍보 협력과 협력적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관련된 담당자들이 사실 작년 말부터 해서 이 지자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계속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과는 제도와 정책 부분을 다루고 교육과는 이제 교육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협력과는 이제 거버넌스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정책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신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지금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홍보협력과에서는 이제 지자체 인권기구들이 좀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들, 작년 같은 경우에서 인권 옹호자 대회라고 해서 약 한 160명 정도의 이제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인권 행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올해 8월 달에도 그런 자리를 갖다가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인권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이 기본 인권 행정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권교육기획과에서는 인권행정 담당자들의 일단 역량을 갖다가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언제나 뭐 인권 강사 어떻게 구합니까? 뭐 콘텐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스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같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래서 여러 가지 워크숍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 지역인권사무소에서는 저희 지역인권사무소 5군데가 있는데 혹시 여기가 부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 대전, 대구, 그 다음에 광주, 부산 5군데에서 각 영역의 관할에 있는 지자체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방식으로 같이 조금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굉장히 훌륭하게도 오늘 이런 토론회도 하시고 2주 전에는 이제 공무원들이랑 이제 인권위원회 위원들 대상으로 또 워크숍을 진행하셨고요. 각 지역별로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그 지역 단위의 행정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는 과정들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저희는 사실은 2가지로 크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당장 현안에 있는 내용들, 뭐 어떻게 하면 가령 긁어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인권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자문하고 고민하고 뭔가 제시하는 그런 방향들을 갖다가 일단은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인권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게 저희가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인권이나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논의를 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많이 의견 주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인권위와 지자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박유경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 질문하실 때 핵심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그 서론 부분은 좀 간략하게 해야 많은 분들한테 그 질문의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저장이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을 주면 1시간 반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토론하는 사람들 반대 의견도 이게 발제자가 아무도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시간 반에 토론을 줘야 됩니다. 하시겠어요?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주 좋은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인권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려고 하는 노력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정책들이 국민들의